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을 주로 살피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국어과 평가를 다루긴 했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세미나 자료로 나왔던 PPT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에게는 평가 용어를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쭉 읽어서 그 질문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교재 내용과 교재 외에 좀 더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오늘은 국어과 평가입니다. 왜 글이 없냐고요? 오늘 글 대신에 퀴즈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평가 관련하면 떠오르는 용어, 우리 지난번 영상 봤던 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하게 했으면 했던 용어들이 있는데 기억나나요? 평가. 네, 너무 훌륭한 용어가 나오네요. 성장, 참조, 평가. 굉장히 평가관의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혹시 또 더 중요한 요도 하나 있는데? 능력, 참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더 어떤 용어들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규준. 네, 규준, 놈이라는 것. 네, 규준, 참조, 평가.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상대평가의 개념에 가깝다고 했었던 PPT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준거, 참조, 평가는 뭐에다? 절대평가와 관련된다는 용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평가에 대한 용어도 다뤘고요. 또 그 다음에 수행성에 따라서 쭉 이렇게 화살표 나눠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성에 따라서 이쪽에 보면 포트폴리오도 있었고 이쪽에 서술 논술형부터 출발하는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해서 참평가까지 가는 거, 그런 용어. 이 용어들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평가 용어로서 공부해 달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딱 혹시 이거 중에 이 슬라이드 보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핵심이 들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교육평가관의 변화가 이렇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우리 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PPT도 여러분들이 자료 공유방에 올렸으니까, 이 PDF 파일 올렸으니까 그거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그 개념이 무엇인지까지 알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성장 참조평가, 특히 능력 참조평가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기서 하지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용어들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안 나면 기억이 나게 해야 되고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거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오늘은 교재 내용 중심인데, 교재 내용 중에 조금 더 아까 퀴즈라고 했으니까 퀴즈라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필들이 누워서 자는 곳은? 자, 이거는 어디였냐면, 연필들이 누워서 자는 곳이라는 부분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국어시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국어 평가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선생님은 예상답을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유적 표현을 배울 때 있어요. 우리 중등에도 비유 상징이 있지만 초등학교에도 비유적 표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 연필들이 누워서 잔다, 누워 잔다, 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유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필통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이 필통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필꽂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채점하겠어요? 연필꽂이. 맞았어요. 글쎄, 연필꽂이가 누워있나요? 우리 연필꽂이? 통 안 갖고 왔는데? 연필통이?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선생님이, 제가 이제 사례를 들은 얘기인데, 선생님 들었더니 이 학생이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았던 학생이었대요. 3학년인데도. 근데 연필꽂이를 하겠으니까 선생님은 의외였던 거예요. 예상답은 뭐로 쓴 거냐면 필통이라고 썼는데 연필꽂이라고 쓰니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큰 문구점 가봤습니다. 그랬대. 큰 문구점 가봤다고 그래요. 큰 문구점 갔더니 뭐가 돼? 문구점? M 글로리?
M글로리 또는 얼퍼문고, 베타문고 뭐 등등 또는 뭐 대전에 보니까 대전에는 뭐 섬화문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뭐 사마 이렇게 많던데 거기에 가봤더니 아차 선생님이 싶은 거야. 이거를 처음에는 얘는 틀렸다고 한 거야. 연필꽂이는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서 있으니까 연필이 이렇게 꽂혀져 있으니까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를 보더니 연필꽂이 거기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문구점에 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지만 다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뭐 했느냐 이거를 내가 틀렸구나 얘가 아니구나 그럼 얘는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다 되는 거예요. 뭐 또 될 수 있어요? 가방 속에서 누워 잘 수 있죠. 또는 어떤 사람은 운동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운동장에 누워 잘 수 있죠. 노숙하고 있는 거지. 노숙하고 있어요. 또 뭐 화단, 뭐 방바닥 다 있어요. 연필들이 누워서 잘 수 있는 곳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평가 문항을 필통이라는 답만 맞았다고 하고 나머지를 틀렸다고 했다면 이 학생들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게 단답형 문항이었으니까. 근데 당연히 연필꽂이 틀렸다고 그러면 이 평가 문항이 이 학생의 사고력 또는 창의력 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에서 나왔던 답들을 다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예지만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일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 문항을 내서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논술형이든 문항을 내고 딱 하나의 답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가 문항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 연필꽂이라는 굉장히 삶의 체험 속에서 나왔던 걸 답으로 했는데 이걸 틀렸다고 했을 때는 이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우리 성취감에 배움을 못 주고 있는지 우리 평가라는 것도 배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배움을 못 주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줄게요.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사례.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이라고 해서 1, 2,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4, 그 다음에 가로였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였을까요? 한번 1, 2, 4.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인가의 사례였습니다. 1, 2, 4.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8 나왔어요. 8? 쉽지 않은데. 8 나왔습니다. 또? 7. 7. 좀 더 크게 써서 7 가장 많이 나오니까. 자, 7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 7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얘가 1 차이, 그 다음에 얼마 차이? 2 차이, 여기로 가면 더하기 3 차이니까 7이 나왔습니다. 8은 어떻게 나왔을까? 8은? 곱하기 1 곱하기 2는 2. 이거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좋습니다. 그 정도.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 이 두 가지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채점할까요? 10이라고 썼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곱하기 2로 할 수 있는데 이 8을 다르게 쓴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요거 더하기에다가 더하기 1 하면 4. 이거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뭐가 돼요? 더하면 7. 이렇게 다른 식으로 규칙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면 틀렸을까요? 그러면 혹시 초등학생이니까 안 배우긴 했지만 혹시 1, 2, 4 뭐 예를 들어서 9다. 그럼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유 쓸 말은 없어요. 문제가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이에요. 그냥 이유 없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채점했느냐? 이게 예상답이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여기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찾아냈어요. 근데 당연히 10이라고 쓰면 틀렸다, 9라고 쓰면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여기 까만색으로 써볼게요. 1이라고 쓴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이라고 썼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채점하겠어요? 당연히 틀렸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라겠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규칙을 찾아라든지 뭐 규칙에 맞는 이런 말도 없어요. 문항 속에. 그냥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는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
2, 4, 1, 2, 4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1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 2, 4, 뭐 10 나왔다고 해서 틀린 말 아니죠. 이게 어떤 규칙 찾으라고 안 했으니까 숫자는 1, 2, 4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답을 쓰는 사람 마음대로 써도 틀리지 않은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이 문제는 결국 문항이 우리 문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치해야 된다는 거야.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라는 건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음수를 써도 되고 분수를 써도 되고 소수를 써도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조금 더 고등학교를 미리 선행했다면 무리수를 쓸 수도 있겠죠. 아, 제가 너무 무리수를 뒀나요? 아, 예, 썰렁하다고 참을게요. 예, 예, 무리수를 더 쓰니까 유리수로 갈게요. 네, 갈게요. 자,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 문항에서 답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문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다음 가로 안에 뭐를 넣어서 규칙을 규칙에 맞게라고 했습니다. 규칙에 맞게 알맞은 숫자를 넣으세요 했다면 얘네들은 틀릴까요? 뭐 10, 11, 100, 1 틀릴까요? 맞을까요? 또 그렇게 되면 또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규칙이 이런 게 반복되는 게 규칙일 수도 있어요. 1, 2, 4, 10 그 다음에 뒤에도 1, 2, 4, 10 이런 규칙이 계속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무도 지금 뒤에 나왔으니까 잘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란 말을 넣으면 조금 더 요거에 7이나 8에 좀 더 가깝게 될 수는 있지만 완벽한 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에서. 특히 수학에서는 마지막 가로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정해진 게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원한다. 만약에 여기에 7이나 8을 원한다라고 하면 문항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문항이 예를 들어서 1, 2, 4, 가로 10이 나왔다. 11인가요? 11이어야 되나? 1차이, 2차이, 3차이니까 4차이 나오려면 뭐가 되냐면 11이 되겠죠. 11이라고 해서 중간에 가로를 줬다면 얘를 뭐를 답을 쓰라는 얘기가 되냐면 7을 쓰라는 게 거의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맨 마지막에 가로가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특히나 국어과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올 때가 있는데 문항을 잘못하게 되면 문학이나 이런 시험에서는 정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가 나중에 문학 배우겠지만 문항 반응, 독자 반응 이론에 의하면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삶의 체험이 각자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 현상의 답이 딱 하나는 아닐 수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학생 한 명이 체험한 것은 선생님이 다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답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에 조금 아까 학생 말 중에 나왔는데 연필이라고 썼다 또는 연필이 누워서 자는 곳을 필통이라고 했다. 그럼 그 이유는 이라는 말까지 썼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썼다면 연필꽂이에서도 연필꽂이가 항상 세워져만 있는 게 아니고 연필도 이렇게 누워져 있는 연필꽂이도 있기 때문에 라고 썼다면 정답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1, 2, 4, 7, 1이라고 썼는데 1이라는데 왜 그러냐 1, 2, 4, 1, 1, 2, 4, 1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1도 답이 될 수 있다. 이유를 분명히 쓰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쉽게 내지는 못합니다. 특히 아까 초등학교라고 했죠. 초등학생한테 이유 쓰라면 자기가 머릿속에 알았는데 그 이유를 다시 서술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국어과 시험과 수학과 시험에 간단하게 알아본 거는 이렇게 평가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 또 고민해야 될 점이라는 부분이에요. 교사가 생각했던 걸 넘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요. 교사가 생각한 것, 예상답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항 하나도 쉽게 낸 것들 하지만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왜 가져왔느냐? 지금, 우리가 학교가 이 책은 뭐냐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거라 해서 학교가 타고난 아이들의 창의력을 방해한다라는 책이에요. 한 번 정도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방학 때라도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 혁명입니다. 원래 제목은 크리에이티브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학교인데 이제 제목은 이렇게 달아서 번역을 했는데 한 번 정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테드에서도 강연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테드 한번 찾아서 뭐 학교혁명 또 이렇게 찾으면 또 작가 찾아서 보면 책에서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문항과 같이 고민할 부분이어서 한번 소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로 가봅시다. 우리 교재 5장에 보면 학교 국어과 평가의 방향이 나옵니다.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평가, 총체적인 국어 능력의 평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고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평가는 했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능력. 자, 우리가 지난번에 꽤 오래됐지만 벌써 한 7주 정도 지났지만 저쪽에 국어 교육의 목표를 얘기할 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어 교육의 목표가 뭐였냐면 국어 능력의 신장이었습니다. 그럼 국어 능력은 뭐였죠? 좀 줄이면 기억이 나나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국어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국어과 평가도 뭘 다 평가해야 돼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다 평가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수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능이 국어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능력 중에서도 특히나 객관식 시험에 특화된 읽기와 문학 능력을 주로 평가한다. 물론 문법도 조금 다뤄지긴 하지만 그럼 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듣기 능력, 그다음에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특히 쓰기 능력도 쓰기 문항이 있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평가하죠. 직접 평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국어 능력을 특히나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죠. 특히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영어 능력이 말하기와 듣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수능에서의 영어는 말하기 듣기를 제대로 평가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완벽하지 못하고 총체적인 국어 능력 또는 총체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는 도구로서 수능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좀 더 살아야 되고 수행성이 강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오롯이 말하는 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낼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 초등학교 때가 말하기 듣기 평가를 좀 더 많이 하고요. 중학교 때도 조금 하고 고등학교 가면 생각보다 말하기 듣기 또는 듣기 말하기 평가가 거의 하지 못해요. 수능 위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총체적인 능력 평가의 도구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 이건 뭐냐? 평가라는 데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평가가 뭐를 지배하고 있냐면 교수학습을 지배해요. 우리 타일러식으로 치면 목표가 있고 목표 다음에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 조직해서 교수학습이 있고 그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걸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가 교수학습을 제대로 못하게 해야 되는 것 또는 목표도 바꾸죠. 국어 능력 전반적인 걸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백워시 현상, 백워시, 역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하죠. 사실은 순방향으로 가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백워시 현상이 일어나는 게 특히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물론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히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평가가 그만큼 중요해요. 한번 그렇게 될게요.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이걸 주로 형성평가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교수학습 중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수행평가도 언제 봤냐면 과제형으로 많이 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과제형은 거의 금지하다시피 했어요. 과제형을 냈더니 때로는 부모님 숙제가 되든지 또는 학원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평가를 해내더라요. 그래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제형은 지양하는 것으로 가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쪽으로 수행평가를 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과정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개는 책무성 부여를 평가다. 우리 교재 129쪽을 보면 좀 더 나오죠. 책무성 부여 쪽 표준화된 평가는 뭐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129쪽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안 되면 찾아보면 되겠지만 특히 책무성 평가는 규준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 평가를 할 수 있고 표준화된 시험이니까 학업 성취도 평가할 수도 있고 수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대개 평가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고 몇 문항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가에 가깝냐면 우리가 평가 용어 외웠던 것 중에 뭐에 가깝냐면 형식평가라는 용어하고 굉장히 가깝게 됩니다. 다음 교사학습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교사가 계속 평가를 하고 시행이 아무 때나 편안하고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냐면 그쵸, 형식이 없으니까 비형식 평가죠. 형식이 없는 형식. 그래서 비형식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표준화된 검사는 즉각적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몇 주 후에 채점돼. 물론 자기가 가채점 해보긴 하지만 몇 주 후에 나오게 되고 피드백 해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결과치만 받아들이게 되는데 형성평가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이걸 못 배웠구나.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습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총괄평가는 어떤 책에서는 총합평가 뭐 이렇게 용어도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뜨는 용어는 교수학습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드는 형성평가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2학년 1학기를 주로 듣지만 이제 3학년에 가게 되면 수업 과정안을 짜고 그럴 때 꼭 교수학습 과정안 중에 형성평가를 넣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그때 조금 더 익숙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게 교재에 나왔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에서 하나만 더 알아보기를 제가 더 준비했네요. 총체적 읽기평가인데 읽기평가 이거 4학년 2학기 때 저랑 강의를 듣게 되면 국어 평가 방법론 때 독서평가에서 조금 더 배우는 주 교재에 나온 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건 나왔는데요. 자, 학생의 어떤 능력을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쪽에 보죠. 인지적 능력 여기 나오죠. 여기에 인지적 능력을 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시험이나 퀴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객관식 시험으로 봐도 돼요. 어느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 능력은 뭐로 이루어진다 하냐면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이 이루어진다. 즉 여기에 읽기 동기라든지 뭐 독자성이라든지 또는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게 되면 뭐로 이 시험과 퀴즈로는 평가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식 시험, 선택형 시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 평가는 총체적인 능력이죠. 이게 국어의 총체적인 능력,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뭐 활용 능력, 그죠? 다른 것들의 다른 유인가에 비해서 읽기를 선택한다는 이 총체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평가 도구는 이거는 뭐 애플로백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나온 거는 뭡니까? 이 표를 봤을 땐 포트폴리오. 우리는 제가 평가 용어로는 이력 처리라고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슬라이드에서는 포트폴리오. 더 많이 알려진 용어는 이제 포트폴리오죠. 이게 외래어이기 때문에 국어과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쓰기 부담스럽긴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도 그냥 포트폴리오로 제시는 학원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 포트폴리오. 또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힘들면 수행평가는 대부분의 능력을 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 질문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가 선택형 시험, 시험이나 퀴즈에서 포트폴리오인지 수행평가로 가야 되는 이유가 학생들의 총체적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언어 영역에서는 총체적 능력에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게 되고 특히 정의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적절한 평가 방법은 포트폴리오죠. 근데 포트폴리오의 단점이 있죠. 항상 좋지만 다인수에서는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명씩 5번을 가르친다면 100명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한 학기 내내 또는 1년 내내 수집해서 평가도구 쓴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직 이 도구의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보급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쉬운 난도를 가진 서술형, 논술형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많이 보급되어 있죠.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부터 되어 있어서 벌써 20몇 년의 수행평가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고 수행평가가 과제형에서 이제는 교실형,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이루어졌다고 좀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고요. 다음은 평가 방법이 우리 교재에 나오게 되는데 평가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선택형, 서술형, 논술형, 포트폴리오 잠깐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시낭송 평가. 이 5장을 쓰신 분이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문학을 또 특히 시 쪽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특히 문학의 평가 방법에 시낭송 평가를 좀 넣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독특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4개 파란 점으로 찐 것이 대부분이에요. 선택형은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서술형, 논술형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에도 보면 이걸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한 책도 있습니다. 서술, 가운데점, 논술형.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서술형은 어떤 것을 쭉 기술하는 게 서술이에요.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 용어상의 포함 관계로 보면 서술형이 있고 서술형 중에 논리적인 서술이니까 논술형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하면 논술형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논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설득적인 글을 주로 쓸 때 강조하기 위해서 논술형을 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게 정답은 아닌데 학교 현장에서는 또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서술형은 한두 문장으로 좀 짧은 글을 쓰는 것을 서술형. 논술형은
글 하나, 텍스트 하나 전체를 써서 서너 개 이상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좀 완성도 높은 글을 논수령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 거지 서술형을 글 전체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알려지고 편리한 용어로는 서술형은 좀 짧은 것, 논술형은 좀 더 완성된 글이라는 그냥 보편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재에 나온 용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서술형, 논술형 비교는 했고요.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우리 책에는 선택형이라고 했습니다. 서술형이라고 했습니다. 요 용어, 우리가 객관식, 주관식 굉장히 용어 있는데 이 용어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식은 왜 객관식이냐?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객관식이 아니에요.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채점에 오류가 없이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어요. 객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형 중에 3번이 답이다 라고 하면 이 3번이 답이라는 걸 채점자 100명에게 줘도 틀리게 채점, 그러니까 신뢰도 100%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연필들이 누워서 자는 곳은이라고 그냥 예상답을 주고 했다면 100명의 채점자였던 어떤 사람은 연필 맞고 연필꽂이 어떤 사람은 맞았다고 어떤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채점이 뭐하다? 주관적이어서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즉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점이 채점자, 즉 학교 교육에서 채점자는 누구죠? 교수자, 교사죠. 교사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 서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답지 중에? 학생이 선택하는 거고 서술, 어떤 문항에 대해서 서술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학생. 그래서 선택형, 서술형 또는 이런 논술형을 쓰는 건 학생, 학습자의 입장에서 쓴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용어보다는 학생 위주, 학습자 위주의 교육이 펼쳐지기 때문에 선택형, 서술형, 논술형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책에서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용어는 좀 보기 힘듭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에 학술적인 용어에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어떤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우리 교재에 더 공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게 나오네요. 평가 도구가 나오고 평가 도구 작성은 밑에까지 요거 두 개가 나와요. 평가 문항 작성과 지금 나오는 채점 기준 작성이 나옵니다. 요 평가 문항 작성 어떻게 되냐? 요 큰 틀만 나오게 되죠.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했으면 좋겠고, 언어 활동의 조건을 구체화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의문을 써라라고 하면 건의문을 누구에게 쓰는지를 좀 더 명시해줘야 쓸 수 있죠. 건의문,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문을 쓰세요. 그럼 학생들이 읽는 글인지, 교장선생님이 읽는 글인지, 선생님들이 읽는 글인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읽는 글인지, 아니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읽는 글인지에 따라서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줘야 글을 쓰는데 좋다라는 거죠. 조건. 그다음 언어 활동의 주체는 학생.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문이죠. 지문을 제시할 때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지문을 제시하면 좋죠. 가끔 이 논란이 되는 게 수능에서 얘기가 나요.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 뭐 경제학자들도 너무 힘들다. 과학자들도 풀기 힘든 텍스트다. 그 어떤 내는 사람들은 충분히 고등학생이 있으면 풀 거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건 고등학생이 풀 수 없는 지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곤란하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읽는 주체는 즉 시험 문제의 지문을 읽는 주체는 학생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넓은 반응보다 특정한 반응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술을 읽고 느낀 점을 쓰세요. 서술하시오. 어떻게 반응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제한을 두든지 해야 우리가 채점의 용이성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채점에 뭐 신뢰성을 가져야 되고 아까 주관적인데 다 맞았다 다 틀렸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응보다는 조금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게 되죠. 근데 너무 특정한 반응을 유도해서 단답형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객관식 시험, 물론 제 교사의 관점이긴 하지만 선택형 시험에 가까워져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특정한 반응 유도는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공부하게 되면 임용 시험에 가게 되면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요. 딱 몇 자 정도로 딱 거의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반응 중에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어만 들어가게 되면 거의 맞았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넓게 썼다고 해서 답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임용 시험 문항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채점 기준. 채점 기준은 상세화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의 유형을 다양화하거나 위계화했으면 좋겠다. 반응의 과정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기 점검이나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요즘은 새로운 용어인데 요게 있었다고 하면 좋다고 합니다. 투명한 평가.
이 용어가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 투명한 평가. 나중에 저랑 강의를 또 듣게 되면 평가론 시간에 좀 더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항을 내면 수행평가의 불만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나는 이만큼 한 것 같은데 몇 점 맞았는지 잘 모를 때 되게 불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난 이 정도의 답안지를 냈으면 몇 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평가 기준, 채점 기준이 되겠죠. 채점 기준을 뭐 하라는 게 요즘 추세냐면 공개해라. 시험지에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좀 공개되는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4학년에 가면 교직 논술을 보게 되는데 교직 논술에는 어떻게 보면 채점 기준, 채점에 꼭 써야 될 요소를 거의 채점에서 작성 방법에 거의 제시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잘 공개는 안 하고 있죠. 채점 기준을 스스로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더 신뢰성을 높이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시를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화법교육, 독서교육, 쓰기교육에 나가게 되면 조금 채점 기준 나오는 걸 좀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채점 방법. 이거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드러내 놨습니다. 채점 방법, 총체적 채점 방법, 분석적 채점 방법. 채점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가면 저 두 가지예요. 총체적과 분석적. 그러니까 하나를 조금 더 다 이해하면 주요 특성 평가. 채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주요 특질 채점 방법. 주요 특질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주요 특질 평가는 어떤 좀 특성을 갖냐면 얘는 뒤에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얘는 어떤 책은 총체적 평가 방법의 하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석적 평가 방법의 하나라고 전문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분석적 평가 방법의 하나로 보는 추세가 있긴 하지만 전문 서적에 따라서는 총체적 평가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어서 딱 어디라고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크게 하게 되면 총체적과 분석적, 좀 하나 더 얘기하게 되면 총체적, 분석적, 주요 특성 또는 주요 특질 같은 용어입니다.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채점 방법, 총체적 평가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해 줘야 되고 이 책은 한국교육평가학회에서 나오는 교육평가 용어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평가 용어사전에 나온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시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글이라든지 과제를 했을 때 이렇게 1점, 2점, 3점, 5점, 6점 주는 경우죠. 완전 토탈로 평가하게 되는 것. 그래서 홀리스틱한 스코어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분석적 평가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똑같이 한국교육평가학회에서 나온 교육평가 용어사전에서 나온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채점을 요구할 때 구성 요소나 채점 요소를 나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더 알 겁니다. 우리가 쓰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이디어, 체계성, 표현 밑에 더 있을 수 있어요. 문법, 어법 이런 걸 더 나눌 수 있는데 이것만 가졌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속성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1점, 2점, 3점, 4점 이게 점수로 한다면 1점, 2점, 3점, 4점 쭉 이걸 합치게 되겠죠. 근데 보면 알지만 총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쭉 읽고 나서 이건 5점짜리야. 이건 4점짜리야. 또는 이게 10점 만점으로 한다. 이건 10점짜리, 9점짜리를 총체적이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아이디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를 총체적으로 이거는 거의 완벽한 글이야. 10점. 이거는 약간 좀 그래서 9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분석적 평가 방법은 이렇게. 아이디어는 봤더니 아이디어는 3점이야. 체계성은 완성된 수준 중에 3점. 표현은 완벽해. 4점. 그러면 만약 이 세 개만 돈다 그러면 3점, 3점, 4점이니까 10점이 되겠죠. 이걸 합치는 게 이제 분석적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뭐가 나오는 거냐? 채점 기준을 상세화한다. 이거 상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썼을 때 1점인지 2점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채점 기준이 상세화되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1점, 2점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채점 기준 상세화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실습은 4학년 2학기 국어평가 방문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문항을 개발해보고 채점 기준도 만들어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을 때 몇 점이네요. 제가 대묻기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요 특성 평가는 요겁니다. 주요 특성 평가는 요 장점이 있다. 한두 가지의 주요 특성에 요구한다. 예를 들어 주요 특성 평가 중에 요거 있었어요. 자, 나는 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 아이디어에만 주요 특성에 맞서 채점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이디어만 좀 다루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법, 어법만, 맞춤법만 다루겠다라고 하면 그 주요 특성만 채점하게 되면 주요 특성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거보다는 표현이 더 좋겠어요. 그럼 요 요소들 중에 여기에 이 특성이라는 속성 여러 개 중에 한 개 또는 두 가지만 가지고 그게 주요 특성이에요. 나는 이게 주요 특성이라고 보고 주요 특질이라고 보고 채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석적 평가 방법 중에 하나로 분류한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보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라면, 주요 특질 평가는, 주요 특성 평가는 분석적 평가 방법의 하나라고 보는 게 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몇몇 학자는 총체적으로 보는 게 있어서 완벽하게 정답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게 뭐, 주요 특질 평가는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라는 문항은 헷갈리기 때문에 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분석적 평가 방법의 속성들 중에서 한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과정 계속 공부하라 있고 다운받아 들어있는데 교육과정에서 평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라는 부분을 다루어 볼게요. 다른 건 쭉 보고 교육과정 평가 70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다운받았죠? 여러분들 한글이든지 PDF 받았을 때 70쪽에 나오는 걸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거는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다른 건 쭉 빼고 여기를 한번 보려고요. 자, 요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교과 역량에 초점을 둬라. 우리 6가지 꼭 기억하고 가라 했어요. 그 다음에 창의 인성을 평가해야 된다. 인성 평가해야 된다. 무척 쉽진 않은 일이죠. 그 인성 평가하려니까 뭐야 돼? 정의적인 거죠. 정의적인 거니까 퀴즈나 시험. 아까 그거로만은 힘든 거죠. 수행 평가라든지 포트폴리오 또는 관찰법 등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요소를 균형.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었다? 인지적인 거에 주로 맞춰져 있고 수능 시험도 엄밀하게 말하면 인지적인 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인지적인 것 중에서도 제한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빼고 요거 갑시다. 요 용어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평가 용어 2007년 해설서에 나온 거 보고 외워달라고 했고 전 시간에는 일부러 필기도 해보고 여러분들 15분 동안 주고 써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양적 평가, 질적 평가, 형식 평가, 비형식 평가, 간접 평가, 직접 평가, 과정 평가, 결과 평가, 지필 평가, 수행 평가 이런 용어들이 그대로 등장하죠.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즉, 약 상대적 개념입니다. 비형식 평가를 알면 형식 평가 알겠죠. 또 비형식 평가가 힘들면 형식 평가를 잘 생각하게 되면 그거의 상대적 개념이 비형식 평가고, 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또 용어 나옵니다. 구술 평가,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구술 평가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될 거고 이제 오랄 테스팅이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법, 리포트 제시하는 거.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시하는 것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에 관련된 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요 강의 끝나면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안 듣고 연구 보고서를 소논문처럼 제시하는 겁니다. 즉 중간고사 작성 기간이에요. 오픈 테스트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러이러한 걸 써서 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요일 그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 잘 활용을 해서 하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1, 2교시와 다음 주에 있는 화요일까지 제출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작성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 와서 지필평가처럼 볼 건데 여러분들은 완전히 연구보고서법 평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안타깝게 선배들이 제출했던 보고서의 형식은 아니고 좀 다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 해내야 될 거고, 뭐,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참고하기 힘든 것.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연구 보고서 평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평가. 계속 나오죠? 포트폴리오 평가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관찰 평가. 그 다음에 용어가 컴퓨터 기반 평가.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뭐까지 연구가 되고 있냐면 서술형을 했을 때 자동 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서술형이 선생님들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형은 쉬운 게 뭐예요? 중고등학교에서 OMR 돌리면 되죠. OMR 쫙 돌리면 쫙 답이 나와서 채점이 쉬운데 서술형은 쓰라면 하나하나 읽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이 서술형을 어느 정도 썼을 때 한 단락 정도 썼을 때 이거를 자동 채점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OMR 카드처럼 리딩을 해서 읽어서 이게 몇 점이다라고 해내는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일본도 그걸 연구했고 두 나라가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뭐 어법이 맞았냐 틀렸냐 등등 하게 되는데 지금 한 60-70% 정도 완성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구 책임자가. 그래서 아마 22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교육과정 차기 시기가 되면 조금 더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급이 많이 된다면 학교에서 서술형, 논술형을 좀 더 많이 내겠죠. 즉 수행성이 강한 문항으로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많이 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거나 될 부분에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서술형 주로 서답형이거든요. 서답형이라 해서 약간 한 단락 정도인데 이게 좀 더 발달하면 이제 논술형까지 채점하는 자동기기가 나올 수 있겠죠. AI가 발달하면서 조금 더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선생님이 되던 시기에는 AI 도움을 받아서 서술형, 논술형을 내도 채점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겠죠? AI 도움을 받으니까. 신뢰도가 높아야 학부모의 호응을 얻을 수 있어서 이게 정착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 평가라는 부분, 또 이제 그래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자, 한 페이지만 더 했어요. 그러면 평가의 방향이 뭐냐? 요거였습니다. 이 부분 맨 첫 줄만 읽을게요. 여기는 용어는 잘 등장하지 않아서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도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3번에 가면 학습자의 국어 능력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교육 활동을 개선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평가는 학생의 성적을 측정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고 평가가 나오게 되면 평가가 우리 학급 예를 들어서 일반이라는 학급이 국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학생들의 요인이냐 교수학습 교수의 요인이냐라는 부분도 해야 되고, 결론은 뭐냐? 학생들의 배움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교수학습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죠. 이 평가라는 것이 학생의 능력치 측정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해야 된다. 이래서 쓰이는 말이 요즘은 피드백, 한류. 꼭 평가가 한류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럼 기말고사 보고 나서 딱 성적 표현 되면 한류되기 힘들죠. 특히 교수학습에서 하려기 힘들게 되니까 형성평가를 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용어에서. 형성평가를 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요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당장 다음 시간에 오늘 이해하지 못한 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보충 프린트를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냐? 완전히 교수학습의 개선에 피드백, 한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천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교육과정 평가, 우리가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2페이지에 70쪽, 71쪽에 나오는 거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용어만 드러내고 가볼게요. 자, 요거 더 알아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화과정인데 요즘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가끔 그 수행평가와 수행중심평가, 과정평가와 과정중심평가 이런 용어들이 좀 등장하게 돼서 제가 그 용어가 헷갈릴 것 같아서 어떤 거였냐 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 나왔던 페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원래 출처는 맥타이와 페라라입니다. 맥타이는 혹시 들어봤나요? 위긴스와 맥타이, 백워드에 나왔던 맥타이거든요. 맥타이가 여기에서 수행 기반 평가라는 용어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고, 그 기반 평가에 나오는 평가 도구 들을 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 포커스라는 것 중심에 따른 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평가 도구들이 쓰이는가, 외국에서 어떤 연구가 있나를 한번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산출물 중심 평가도 우리가 결과 평가라고 하지만 결과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도 결과, 연구 논문도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 보고서법도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과정 중심 평가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음 주에 일주일간 중간고사 연구보고서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을 줬는데 그 과정을 제가 볼 수는 없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출물을 주로 보겠죠. 여러 가지 제안, 이것도 넣어주고 페이지 제안도 주겠지만 그거는 뭐냐면 상황의 구체화를 위해서 거거든요. 그렇게 주고 나서 평가는 산출물 평가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능력껏 발휘하라는 쪽이고,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이번 5장이 아니라 다음에 요 국어과 평가 방법론이라는 시간에 조금 더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더 생각해봅니다.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평가가 종점이냐 새로운 시작이냐? 우리 강의 지금까지 들었으면 다 보여줘. 종점인가요? 아니요. 네, 종점이 아니고 좀 아까 한 3, 4분 전에도 얘기했죠. 피드백이었죠. 즉 평가를 하고 나면 다시 뭐로 해야 된다? 평가에 따라서 교육 목표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평가를 봤더니 잘 못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나 이게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평가가 심지어 밑에 가 있지 않아요. 목표가 있고 증거 가능,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을 다시 설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평가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중고등학교를 거쳐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마지막,
끝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나 또는 뭐 내신 성적 나오고 나면 수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타일러의 모형에 따를 때도 보면 타일러 모형이 평가가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대해서 종점은 아니에요. 그거를 뭐냐? 교육 목표에 비추어서 평가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중심 평가하게. 즉,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결국은 뒤에 환류도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상으로 뭐가 있냐면 교육 목표, 학습 경험, 선정, 조직,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종점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백워드 설계에서는 평가가 아예 종점이 아니라 중간에 가 있기도 하게 됩니다. 특히 교수 학습 중에 이루어진 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평가는 평가 자체의 독립이기도 하지만 교수 학습과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아까 교육과정에서 용어도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2009까지는 교수 학습의 방향, 평가의 방향이 별도의 절처럼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미스로 해서 묶어져 있어요. 즉 교수 학습과 평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철학이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교수 학습과 평가를 묶어서 그래서 교수 학습 평가 그다음에 평가의 방법을 하나의 절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교육과정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교육과정 그 세세한 부분은 어디에서 또 할 거냐면 2학년 2학기에 가면 그것과 교육과정이라는 또 우리 교과목이 있거든요. 그것과 교육과정에 개발 및 적용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평가에 대해서 연필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다루었는데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큰 산을 굉장히 많이 넘었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 목표로 했던 거에 한 60% 이상은 지금 잘 다루었습니다. 잘 다루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면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종합하는 걸 중간고사를 하게 되고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 10장인데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6장, 7장, 8장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장이 문법이고 10장이 문학인데 문법과 문학은 별도로 우리 교과목에서 다루는 게 굉장히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다루는 시간이 그래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8장까지는 나눌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온라인 강의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7장을 먼저 나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과제를 7장 읽기 교육을 먼저 해주면 좋겠습니다. 7장, 8장 나가고 화법을 뒤에를 할게요. 가능하면 화법 교육은 실습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습이 필요해서 혹시 대면 강의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최대한 뒤로 미뤄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도 전면적으로 다 온라인만 한다라고 하면 그때 더 대책을 세워서 여러분들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면 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때는 이제 7장을 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7장에 대한 요약은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하는 건 다음에 과제란에 언제까지 제출하는 요약문을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평가로 열심히 달려왔네요.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좀 시간이 되면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배웠던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영상이지만 쭉 빠르게 한번 검색해 줄 수 있고 그 영상을 볼 시간이 없으면 많은 자료는 제가 PDF로 올렸어요. PDF도 쭉 읽은 시간을 가지면 복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과교육연에 좀 기초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해 주고 복습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새로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강론, 아까 얘기했지만 합법교육, 읽기교육, 쓰기교육에 대한 또 새로운 출발점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봤다면 지필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나 평가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자기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평가요. 자기점검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아까 평가 요소였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 점검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